안녕하세요. 요즘 김장철인데 다들 김장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부터 김장 사서 먹기로 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사서 먹을까 했는데 고지식한 고집센 시부모님 때문에 김장만큼은 담가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이 터지면서 저는 이제 시댁에서 같이 하는 김장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전혀 받아먹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작년에 시댁과 대판했네요. 때가 때인 만큼 작년 일이 생각나서 글솜씨도 없는데 이렇게 글을 써봤네요. 그동안 지인들과 시댁 씹어왔는데도 성이 안 풀리네요. 우연히 사연을 읽어주는 곳을 알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도 들어보았는데 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도 있고 정말 감동적인 사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감동적인 사연을 접할 땐 제 삶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그런가 저의 힘들게 산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더군요.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도 돌이켜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주는 사연들도 많았어요. 다들 정답은 있는데 시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신혼 때는 하라는 대로 시키면 군소리 안 하고 네네 했는데 차츰 시간이 갈수록 시댁이란 족속들한테 실망이 되더군요. 왜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주지 않고 종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당연시 여기고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하고 이제 저는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돌려먹었거든요. 시어머니 자기도 힘들게 시집살이 했으면서 꼭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 처음 들어가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편하다. 진짜 우리 진호 장가 보낼걸. 며느리가 있으니까 세상 편하네. 요리도 잘해서 내가 반찬뿐만 아니라 먹거리 걱정 안 해서 편하다. 아주 먹는 것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였는데 남들은 며느리 흉보기 바쁜데 엄마는 나가면 우리 며느리 자랑만 한다. 이러더군요. 저는 결혼하기 전 저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 싶어서 한식도 배우고 양식, 중식, 다양한 요리를 배워놨어요. 이렇게 배워둔 것이 고생길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는 말 듣기 싫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쪼개가며 신부 수업을 톡톡히 했어요. 제가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끈기도 있어서 뭐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악을 쓰고 다 배웠네요. 그 외에도 재봉이며 심지어 미용도 자격증이 있었어요.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도 고생길이더군요. 저는 정말 나름 많은 계획하고 한 것인데 저는 그런 걸 잘한다는 이유로 완전 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좋은 일하고 욕을 먹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시댁은 뭐래도 당연시 여기고 칭찬받기 힘든 곳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일체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누이라는 거 하나 있는데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이게 걸핏하면 저를 뭘로 생각하는지 지 잔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신혼 초에는 성질 같아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했는데 좋은 게 좋다고 다들 알아가는 단계라 참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 보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 참았는데 저만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가 봐요. 자기들은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말입니다. 밥 먹고 나면 그 다음은 왜 모든 것이 며느리 몫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밥 해준 것도 모자라 설거지에 후식에 왜 남자와 시누이와 시부모는 밥 먹고 나면 손발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에서 10가지 시켜 먹으려고 하는 저희 시댁 사람들의 얘기를 하자면 아니 밥 먹고 나서 후식 먹는데 왜 그걸 꼭 며느리가 해야 하죠? 딸은 아껴뒀다 뭐 하시고 아들은 또 왜 그리 아끼시는지 이 집에 시집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보고 듣는 말은 얘가 할 거야 내버려 둬라 였습니다. 저는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신혼 때는 낯설고 어렵고 불편해서 시키는 대로 한 달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제가 그 집의 가정부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자기 새끼들만 챙기는 것과 신랑이 저한테 미안해서 부엌에 얼쩡거리면 너는 무슨 사내놈이 부엌에 얼씬거리고 그래. 부엌에 남자가 오는 거 아니야. 방에 들어가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자기 아들한테 정신사나워서 제가 힘들다며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신랑을 부엌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언니들 결혼 생활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 결혼을 앞둔 저로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아유 징하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시어머니고 시누이냐 하면서 나는 당하지 말아야지. 시댁은 그냥 최대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황당한 일들을 겪게 되더군요. 결혼 생활에서 며느리가 당하고 사는 거 미련해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참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참지 않았어요. 어차피 계속 살 거면 부딪혀서 깨지더라도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들이박은 거죠. 이건 사사건건 무방비 상태에서 자꾸 당하게 되니까 열이 받고 참으면 병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건드리면 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잠깐 살게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저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장녀로서 워낙 잘해왔고 동생들도 잘 챙기는 딸이라서 믿으셨습니다. 저도 시댁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같이 있는 동안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신혼 초에 저를 잡겠다고 시누이 이것이 저에게 한 방 먹인 것이 있어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뻔했는데 저는 당하지 않고 할 말 다 했어요. 시누이에게 당할 뻔한 것은 저희 결혼하고 시댁에서 같이 3개월만 서로 정들게 같이 살다가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신혼집을 두고 저희는 3개월쯤이야 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정 좀 붙이려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3개월하고 조금 더 살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생각나는 일이 하도 많네요. 이 일에도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먼저 시누이 얘기를 하자면 저희 생활비 얘기가 나와서 신랑이 50, 저 50에서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용돈은 아버님, 어머님 따로 50씩 드렸어요. 원래 두 분 100만 원씩 드리려고 했는데 생활비를 내다 보니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드렸어요. 매달 200씩 나가는 거 부담이 되더군요. 참 저희 친정에도 50을 드렸어요. 원래 다 100만 원씩 드릴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긴 거죠. 시댁에 생활비 낸다는 이유로 저희 엄마만 100을 드리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치가 보였어요. 제가 벌어서 드리는 것인데도 그렇더군요. 어쨌든 식비로 100을 드리면서 살짝 조금 많은가 생각이 들면서 처음엔 신랑 30, 저 30을 했는데 어정쩡한 금액이 돼버리더라고요. 딱 잘라 50만 드릴까도 생각하다가 3개월이니까 큰 맘 썼죠. 그런데 시누이 이것이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과 식비에 대해 걸고 넘어지더군요. 부모님 용돈을 각각 너무 적게 드린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시부모님들 처음엔 200을 한 번에 식비 계산한 금액이라고 드릴 때 좋아하셨는데 시누이 말 듣고는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는데 참 사람들이 욕심이 과하구나 싶었어요. 시누이 자기 친구들은 시부모님한테 아예 카드 드리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쓰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카드 드릴까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매달 저한테 눈치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쓰기도 불편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냥 매달 똑같은 돈 드리는 게 부모님도 쓰는 재미, 모으는 재미 둘 다 잡으실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시누이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님, 차라리 적은 돈이라도 카드보단 나으실 거예요. 카드 받으면 매달 50만 원씩 먹고 사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달은 쓰고 어떤 달은 낭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만약 카드 쓰시면 제가 내니까 어머님 안 쓰신 날엔 저는 좋겠죠. 하지만 어머님이 현금으로 받으시면 안 쓰고 그 돈이 쌓이잖아요. 지금은 50이지만 3개월 후엔 저희 나가면 100씩 드릴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식비 계산하다 보니 그렇게밖에 못 드려요. 그리고 저희도 모아야 집도 사죠. 하니까 아버님이 그래, 아유 우리 며느리 똑똑하다, 현명해. 난 좋다. 아버지 시골에 있을 땐 은행으로 입금해 줄 거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은 경기도 쪽에 밭을 사셔서 노후는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사시고 계시는데 주말이나 한 달에 서너 번씩 서울로 올라오셔요. 그래서 가족 행사나 아버님 기분에 따라 올라오시면 그때 만날 수 있어요.
저희가 결혼을 추수 끝나고 해서 그땐 아버님이 거의 집에 계셨는데 한 달도 못 되어서 답답하시다고 시골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아버님은 신이 나셨는데 어머님은 50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꿍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헐,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자랑을 하냐? 다들 100은 넘게 받던데 하시는데 순간 너무 서운했어요. 저에게 따로 100 넘게 받고 싶었던가 봐요. 며느리 돈은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줄 알더라고요. 아주 거지 근성도 아니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50도 드리기 싫었어요. 저도 심통이 나서 시누이를 건드렸어요. 아가씨, 생활비 얼마나 내고 있길래 저보고 조금 낸다고 하는 거죠? 저의 질문에 다들 조용히 해졌어요. 그런데 시누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왜 생활비를 내요? 우리 집인데. 언니도 웃긴다. 언니는 시집 오기 전에 생활비 냈어요?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다 큰 자식을 언제까지 먹여 살려요? 성인 때까지만 키워줬으면 이젠 스스로 살아야죠. 더군다나 이렇게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도 안 낸다는 게 말이 돼요? 하자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딸이 말도 못하고 저에게 말로 줬다가 대로 받는 걸 보고 감싸돌더군요. 아유, 내가 내지 말라고 했어. 자식인데 돈 받기 뭐해서. 그럼 저희 신랑도 자식이니까 안 내도 되는 거네요. 저는 남이라 내야 하나요? 하니까 시어머니 말을 얼버무리면서 얘, 너 왜 이렇게 어른한테 꼬치꼬치 따지고 드니? 그래, 내 아들도 안 내고 지내다 이제 낸다. 이제 새 식구도 생겼는데 내면 안 되니? 어머니 논리는 뭐예요? 하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알았다. 그럼 다들 내지 마. 성질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엄지를 들어 올리시더니 아들, 딸한테 야, 네 엄마를 이기는 사람이 들어왔다. 와, 우리 이제 좀 편해지려나?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누이 아버님을 향해 아빠 누구 편이야? 하고 쌩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치우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신랑한테 아가씨 부모님 용돈은 드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용돈은커녕 사치만 겁나 부린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더군요. 시어머니 제가 방으로 찾아와서 사과할 줄 알았나 봐요. 사과하지 않아서 그런지 살얼음판이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방긋방긋 웃으며 시누이보다 일찍 밥 먹은 후 시누이한테 아가씨 오늘 쉬는 날이죠? 밥 먹고 설거지랑 빨래도 하고 청소 좀 하세요. 어머님 오늘 모임 가신다고 하셨어요. 하자 시누이 짜증을 내면서 저 오늘 약속 있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왜 내가 해요? 하더군요. 아가씨 생활비도 안 내면서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세요? 아니면 부모님들 용돈이라도 드려요. 했더니 그땐 아무 말 안 하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시누이 건드릴 생각 없는데 저를 먼저 건드려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였어요. 한번 시누이랑 부딪히니까 자꾸 거슬리더군요. 어머니께서 처음엔 살림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같이 이것저것 하시더니 시간이 갈수록 살림에서 손을 하나하나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날 저랑 아가씨가 일하고 늦게 오게 되어 둘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이곳이 밥을 먹고 난 후 먹은 걸 싱크대에 담가두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지 몸만 그 자리에서 쏙 빠져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순간 열이 확 올라서 제가 아가씨 불렀어요. 아가씨, 내가 설거지할까 아니면 반찬 정리할까? 했더니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침대에 확 내리치더니 아씨,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냥 혼자 하지 이러더군요.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얼마 안 되니까 아가씨가 하세요. 저 내일 새벽에 나가봐야 해서 바빠서요. 부탁해요. 하고 저는 제 방으로 가고 있는데 TV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더군요. 그냥 네가 해도 되겠구만. 그 얼마나 된다고 설거지를 시키고 그래? 결혼하면 다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저도 참다. 이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누이가 하는 대로 해줬더니 그러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아가씨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 말대로 얼마 안 돼서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시누이가 방에서 나왔는지 이것이 있는 짜증을 내면서 그릇을 팍팍 던지는지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는 소린지 큰 소리로
내버려둬. 엄마가 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어른이면 어른 노릇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안에서 듣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는데 신랑이 제 손을 잡더군요. 그냥 있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내가 우리 엄마 잘 알잖아. 이럴 땐 괜히 붙어봤자 네가 당해. 이러면서 저를 꼭 안아서 못 나가게 잡더군요. 그날은 제가 한번 그냥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그걸 그냥 넘겨줬더니 신우이 이것이 이제는 옷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더군요. 사소한 드라이클리닝 이런 걸 가지고 말입니다.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자기가 가지고 출근했다가 퇴근길에 맡기면 될 것을 꼭 저한테 시키더군요.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도 저는 제 할 일은 스스로 한 사람이라 그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일로도 집안이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네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산 지 한 달 됐을 때는 그 일을 어머님이 하고 계셔서 몰랐어요. 저도 결혼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2달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제는 가족이고 하니 제가 할 일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기가 막힌 게 자기 딸 세탁소에 맡길 옷을 제 거 맡기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세탁소에 들러 퇴근길에 가져오는 걸 몇 번 보시더니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때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걸 해줘? 아님 처음부터 초장에 잡아? 그러다 저 때 일도 있고 자꾸 자기 집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얄밉게 굴어서 저는 결심했죠. 초장에 잡기로. 그런데 때마침 신우이 이것이 저희 방에 오더니 언니, 내 방에 세탁할 옷 꺼내놨으니까 그거 내일 가져다 맡겨주세요. 하고 문을 닫더군요. 이것이 내가 편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저를 한번 이겨보겠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 아가씨, 그런 건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하죠. 했더니 갑자기 TV를 보고 계신 어머니를 쳐다보더군요. 아가씨, 저랑 얘기하는데 왜 어머니를 봐요? 저는 그런 일까지 못해요. 아니, 언니 거 하면서 해달라고요. 그래요? 그럼 제 거 아가씨 거 하면서 해줄래요? 아, 그러면 되겠네. 세탁소가 아가씨 퇴근길이니까 아가씨가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저는 퇴근할 때 그쪽이 일방통행이라서 늘 차 주차해놓고 다시 가서 가져오고 했는데 했더니 이것이 할 말이 없으니까 저 일 끝나면 바빠요. 가만히 보니까 일 끝나고 하루에 빠지지 않고 술 먹고 오던데 그날 하루 술 약속 취소하고 다녀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가씨 나중에 결혼할 거면 술도 이제 줄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니까 아니 자기가 뭔데 먹어라 말아해. 지 할 일이나 잘할 것이지. 재수없어. 기가 막혀서 자기가 엄마야 뭐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말도 까고 말도 함부로 해서 아가씨 지금 나한테 재수없다고 했니?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 그게 새언니한테 할 소리야? 내일 모레 30이면서 말본새가 장난 아니다. 너 그러면 나가서 네 부모 욕먹어. 그리고 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말을 딱 자르더니 너? 금방이라도 저를 향해 달려들듯이 얼굴은 오랑우탄이 성질난 모습을 하고선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그래 너 네가 먼저 나보고 지라며 하고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있어도 할 말은 해야겠어서 신우이 그것을 잡았어요. 사실 욕도 퍼부어주고 싶었는데 그건 내 인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참고 말했죠. 저희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 넌 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그냥 동생이다 생각하고 감싸면 되지. 왜 사상건건 따지니? 하더군요. 저 신우이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이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많은 언니 취급을 하면서 다 감싸안고 다 해주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뭐 자식이 이른이어도 부모에게는 애처럼 보인다는 말도 있지만 아닌 것은 가르치고 잘못한 것은 꾸짖어야 하는데 다 괜찮다네요. 내일 모레 30이 자식을 말입니다. 저는 신우이한테 말했어요. 똑바로 해. 네가 무슨 공주라도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니, 아가씨를 공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머니지 저는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 한여도 아니고 왜 자꾸 아가씨 시중을 들게 해요? 아침도 그래요. 저랑 아가씨 이 사람 셋이서 밥 먹고 출근하는데 저는 며느리라 설거지하고 출근하고 아가씨는 딸이라서 이 사람은 아들이라서 그냥 출근하는 건가요? 저 그래도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처음엔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 말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저도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께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시누이 뒤처리까지 저한테 하라고 하냐고요. 시누이가 제 애예요? 왜 자꾸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감싸 안으라고 해요? 하자 시어머니, 모르겠다. 그냥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그렇게 해. 애도 곧 있으면 시집가잖아. 그때까지만 챙겨줘. 시집가면 다 할 거니까. 어머니 딸을 제가 다 큰 어른을 왜 제가 챙겨주고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도저히 안 되었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실 3개월만 살기로 했는데 살다 보니 3개월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황당한 소리를 하셨어요. 너희 그 집으로 못 들어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거기 세줬어. 얼마 전에. 사실 그 신혼집 시댁에서 해준 건데 시어머니 저 때 저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거기 짐 이삿짐 센터에 맡기고 세상에 그곳에 세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제가 그 집에 신혼집이라 인테리어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세를 줬다는 말에 제 정신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기가 막혀서 지금 저희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했네요. 어머니 성공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렇잖아도 같이 살면서 마음에 안 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쯤 하죠. 하고서는 방으로 들어가 중요한 손가방 하나만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 제가 그렇게 가버릴 줄은 몰랐는지 뒤따라 저를 잡으러 뛰어오는 거 죽어라 뛰어서 택시를 후딱 올라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날 사태가 커지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르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신랑이 아버지를 불러 올라오셨어요. 원래 아버님 화나시면 물불 안 가리시는 분이라는 걸 그날 알았네요. 저는 아버님이 어머니 눈치 보며 사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 화나시니까 어머니 끽소리도 못하더군요. 시아버니는 전초 사정 다 듣고 시어머니랑 시누이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셔서는 사과를 하라고 고함을 있는 대로 지르시자 시어머니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꼬리를 내리고 사과했어요. 시누이도 자기 아버지한테 끽소리 못하고 사과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아버님이 저희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사비를 지불해서 내보내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정말 아버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서 별탈 없이 살았어요. 최대한 시댁과 멀리하면서요. 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당신이 집에 없을 땐 시댁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 원래 아버님 말 진짜 잘 들어서 진짜 안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니까 정말 부딪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김장 얘기를 해볼게요. 아버님께서 다 좋으신데 고집을 부리시는 게 김장이세요. 한편으론 그럴만한 게 아버님이 배추 농사를 지으셔서 시댁에선 몇 년간 김장을 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도 김장을 해왔지요. 시누이 그것은 제가 시댁에 들어오기 전에는 김장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집안 사정을 그때 아신 이후로는 시누이를 가만두지 않고 뭐든지 같이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김장도 처음 같이 하는데 이것이 하는 척하면서 농땡이를 피우는데 아휴 김장을 하는 것보다 가르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틈만 나면 배추 속 넣었다가 허리 아프다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는 문도 잠그고 나오지 않아서 아버님이 문 열라고 방문을 두드렸는데 이것이 귀에 헤드셋을 하고 음악을 최대치로 듣고 있었는지 아버님이 방문을 발로 차서 열었는데도 모르고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홀몸이 아닌 저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하고 있는데 딸이라는 게 그러고 있으니까 뚜껑 열렸던 것 같아요. 시누이를 질질 끌고 나와 반바지에 반팔티만 입고 있는 시누이를 밖으로 내쫓아냈어요. 시어머니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 저는 아버님이 처음에 하신 말 저를 두고 네 엄마를 이기는 사람도 있다 하셔서 저는 아버님이 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2번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지고 산 게 아니라 참아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누이는 1시간 이상 밖에서 벌벌 떨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김장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일단 저희 거 정도 담겨져 있는 통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나머진 셋이서 마무리한다고 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 등 떠밀어 나와서 집으로 왔네요. 오는 길에 시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째려보더군요.
제가 지를 혼낸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저를 미워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저는 그렇게 결혼하고 첫 김장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김장은 시누이도 동참해서 했어요. 제가 애가 있어서 아버님이 전혀 손도 대지 못하게 해서 저는 식구들 먹을 거리를 준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가는 길에 아버님도 시골로 바로 내려가신다고 하고 밤늦게 가셨는데 그만 그날이 아버님과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얘긴 말하기 너무 힘이 드네요. 정말 저에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라 갑자기 준비도 없이 마지막 인사도 없이 이별을 했어요. 터널에서 음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했어요. 아버님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던 아버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아버님께서는 수애미야, 이 아버지는 네 편이다. 그때 못난 우리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곁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이쁜 손자까지 낳아줘서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 힘들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전화해. 오늘 고생 많았다. 어서 가서 쉬어. 하시면서 저도 꼭 안아주시고 제 아들 수호에게도 꼭 안아주고 뽀뽀해 주시면서 할아버지가 사랑해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손을 꼭 잡고서 아들, 아니 애비야,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 정미랑 우리 손자 수호는 네가 지켜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네 엄마 고집불통이고 지새끼밖에 모르는 엄마,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네 동생도 챙기면서 중심을 잘 잡아야 가정이 편한 거야. 잘할 수 있지 아들? 아버지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참 좋았다. 우리 며느리도 알지? 우리 수호도 할아버지 손자로 와줘서 고마워요. 애교까지 부리시면서 평소보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아버님이 전화해서 며느리 집에 오너라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그립습니다. 아버님 보고 싶어요. 거기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농사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이 저희 곁을 떠나시고 제가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아버님 때문에 참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해서 더 시누이 노릇 더 하고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떠나자 완전 왕이 되셨어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저를 그때부터 잡으셨어요. 저는 아이를 하나 더 가졌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잠시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일을 쉬어서 그런지 몸이 많이 좋아지더군요. 때마침 김장철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아버님이 계셨다면 농사 지은 것이 있으니 고민 안 하고 그걸로 했겠지만 이제 농사 지은 배추도 없고 그냥 절인 배추 사다가 간단히 담가 먹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전화해서는 김장하게 다음날 오라고 하더군요. 이번까지만 다 같이 담가 먹고 다음엔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임신을 했는데 시댁에서 해준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어머니 거만 하니까 그리 많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다음날 첫째를 데리고 서둘러 시댁을 갔는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네요. 세상에 절인 배추를 사놓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배추를 사서 절여 놓았다면서 이제부터 헹구는 것은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애 낳을 날이 한 달하고 조금 남은 저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서 회사도 쉬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김치속만 넣는 거 도와드려도 금방 끝내겠지 하는 마음에 왔더니 절인 배추 씻는 걸 저한테 시키더군요. 이게 뭐지 했어요. 배추가 유난히 많아서 물어보니까 이번엔 100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내년엔 그냥 사서 먹을까 생각도 해서 그냥 올해 많이 해둔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시댁에 왔으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남편 회사 가서 한두 시간만 일하고 온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하자는 마음으로 무거운 몸으로 씻고 있는데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자기가 했다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아까 방에 가서 전화했다. 오고 있단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씻기나 해라. 이거 언제 끝내려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냐? 하시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서 그럼 어머니도 도와주세요 했더니 너 모르는구나. 저거 절이는 것이 더 얼마나 힘든데. 난 좀 쉬어야겠다. 이거 씻어서 물 빼놔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몸이 무거우니까 절여놓은 배추를 씻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쉬엄쉬엄 조금씩 씻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이 하는 말이 김장 다 했다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금방 다 끝낸 거야? 하더군요.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누가 끝냈대? 지금 절인 배추 씻고 있는데 그것도 100폭이나. 아까 엄마가 그러던데 다 끝났다고. 그냥 일보라고. 알았어, 지금 갈게. 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군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당했구나. 저는 시어머니 말만 믿고 정말 남편이 오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지금 글을 쓰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화가 나네요. 어쨌든 저는 하던 걸 멈추고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그 사이 신우이년이 들어오면서 엄마, 우리 거 먼저 김장 다 했어? 고기 먹으러 오라며 하고 들어오더군요. 이건 또 무슨 얘긴가 했습니다. 딱 보니 감이 오더군요. 이 두 모녀가 저를 골탕 먹인 것에 화가 치솟았어요. 저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제가 지금 거의 막달이고 아파서 회복 중이던 거 아시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죠? 하자 네 시누이 임신 초기잖니? 그러면 초기라 아가씨는 아끼고 막달인 저는 배추 100포기를 씻으라고 부르셨어요?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절여놓은 배추를 거실에 마구 던지면서 이딴 김장이 뭐라고 이러세요? 정말 어머니 이러다 이 사람 잘못되면 그제 어떻게 받으려고 이러세요? 병원에서 안정 취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발상한 사람 너야? 시누이 오빠 그런 모습 보고 놀라서는 아니야, 엄마가. 너만 살겠다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아니 엄마 그랬잖아 하면서 시누이는 울고 그럼 엄마야? 아니다. 그럼 둘 다 아니면 이건 뭔데? 둘 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앞으로 이 사람 또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저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너 아직도 그 모양이야? 네가 뭔데 네 새언니 부려먹어. 너도 이런 일 어머니랑 같이 꾸민 것 같은데 너 앞으로 내 눈앞에 이딴 짓거리 다시 하면 너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는 김장 각자 알아서 사 먹는 걸로 해. 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자기야 미안해 괜찮아? 하자 저는 쇼를 했어요. 나 배가 뭉치는 것 같아. 하자 놀라서 저를 데리고 서둘러 시댁에서 나왔어요. 밖에서 들으니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아휴 저 많은 배추를 어쩐다냐. 내가 네 말을 들은 게 아닌데 너 이거 네 신랑 불러서 해서 가져가. 엄마도 그러자고 했잖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 몰라 나도 안 가져갈래. 둘이 싸우더군요. 저희는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왔어요. 남편은 놀라서 병원을 가자고 한 걸 쉬면 괜찮다고 하고 집으로 왔네요. 저희는 그날 이후 시댁이 일체 안 가고 이번 김장도 안 하고 사 먹기로 했어요. 남편이 중심이 되어 주어서 저희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한 번씩 전화해서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이럴 때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시아버지 말 잘 들어서 편했던 것처럼 남편 말 잘 듣고 있어요. 김장 얘기를 하다 보니 참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글솜씨 없는 제가 이런 긴 글을 쓰게 되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들과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잠깐 저의 환경이 너무 싫고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왜?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린 저였던 그때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저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동네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아이들의 놀림은 어린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땐 학교도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연히 너무 싫고 엄마까지 싫었었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이시거든요. 아버지는 어릴 적 열병을 앓으신 이후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반면 엄마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세요.
저는 엄마가 아빠의 어떤 점이 좋아서 그런 사랑을 했는지 궁금해하거나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그땐 그냥 어린 마음에 아픈 아빠랑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미웠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창피를 당하면서 놀림을 심하게 당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였습니다. 운동장에 애들이 모여있고 학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애들 주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부터 해서 어린 친구들까지 모두 저 엄마 그리고 아빠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 쪽을 보면서 저희 아빠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저까지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저를 보면 놀려댔어요. 입학식 때 아버지와 엄마 제가 함께 있는 것을 본 아이들은 저를 기억하고 학교에서 저를 보면 다른 반 애들까지 저희 반으로 찾아와 쟤네 아빠 장애인이야 라고 놀려댔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정말 당황을 했고 어린 나이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동네에서 한두 명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다가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놀림을 당하니까 화가 너무 나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워낙 몇 년간 동네 친구들에게 놀림받다 보니 단련된 것도 있고 제 스스로 아픔을 겪을 때 다스리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왜 내가 화를 내야 하지? 저 아이들이 우리 아빠에 대해서 뭘 안다고 왜 저렇게 놀릴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제가 놀리는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래, 우리 아빠 몸이 불편하셔. 하지만 난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날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너희들이 보기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보일 테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부모님이야. 그래서 난 너네가 날 놀려도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착한 사람을 자꾸 욕하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지옥 가고 싶으면 계속 놀려. 라고 했더니 어린 나이여서 그랬나 봅니다.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를 놀리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저의 당참도 한몫했고요. 그 이후로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창시절 내내 저는 부모님 때문에 놀림을 자주 당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저희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같이 다녔습니다. 못된 아이들이 저를 아빠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놀려대도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제 풀에 못 이겨 괴롭힘을 그만두더군요. 그런데 학교에서 흔히 좀 논다는 언니들이 있었는데 제 집안 사정을 안 그 언니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저에게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저에 대해 잘 모르더군요. 선배년 하나가 제 뺨을 한 대 때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너 내 말 못 알아쳐먹냐? 야, 네 아빠 병신이라며. 네 아빠가 병신이니까 너도 그러냐? 막 비웃으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욕하는 것에 분노해서 저도 모르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선배라는 연들이 3명 있었는데 저도 많이 맞긴 했지만 죽기 살기로 싸워서 거의 반 죽여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여자도 자기 몸은 혼자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운동을 하라고 하셔서 몇 년간 합기도를 배웠었거든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선배들과 싸울 때 저도 모르게 손발이 움직이면서 선배들을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네요. 결국 저는 정학을 맞았지만 학교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 이후에는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정학이라는 딱지는 붙었지만 다행히도 졸업 때까지 어느 누구의 간섭도 괴롭힘도 당하지 않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의 애절한 사랑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엄마는 장애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을 하면서 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체로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 보니 남들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 보니 내 몸 겨누기도 힘든데 타인에게 배려한다면서 살아갈 여력이 부족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앞에서 자신의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아빠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도 모르게 자꾸 아빠가 눈길이 가게 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몇 개월을 지켜보다 그냥 아빠에게 사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싶었다네요. 엄마는 그런 분이세요. 이거다 싶으면 끝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빠 말에 의하면 자신은 누구보다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처음엔 엄마의 고백을 받고 장난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아빠가 받아줄 때까지 사랑 고백을 해서 아빠도 서서히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다고 해요. 엄마는 이때다 싶어서 아빠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애도 하고 프로포즈도 엄마가 했다네요. 아빠는 자신이 몸이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에 들어도 속으로만 좋아했는데 엄마의 고백을 받고 우셨다네요. 못난 자신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산 넘어 산이라고. 산 하나 넘으니 또 부모님들의 허락이라는 엄청난 산이 또 하나 있었다네요. 그래서 결혼까지 또 순탄하진 않았다고 해요. 다들 말씀을 따로 안 해도 짐작하실 거예요. 외가에서도 처음엔 반대를 하셨는데 엄마의 설득과 아버지의 성품을 보시고 꽤 오랫동안 어렵게 허락을 받았다네요. 나중에 두 분이 알콩달콩 사시는 거 보시고 외할머니는 끝까지 반대 안 하길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결혼했어도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들었어요. 몸은 불편해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뭐든지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셨다고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았던 두 분은 결혼하면서 엄마가 모아둔 돈과 아빠가 모아둔 돈을 합해서 아빠는 조그마한 트럭을 운전하시면서 붕어빵을 만들어 파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저를 가지면서 배가 부를 때까지만 일을 하시고 육아와 살림만 하다가 제가 3살 때쯤 저를 외가에 맡기고 다시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고깃집 식당 일을 하면서 자그마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게 소원이셨는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엄마는 식당은커녕 식당 일과 붕어빵을 팔아야 하는 신세였죠. 제가 학창시절 아빠의 기억은 몸이 불편하시지만 아버지는 늘 환하게 웃으시고 힘들어도 내색 한번 안 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빠셨어요. 늘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항상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몸은 이래도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 딸 어떻게 해서든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딸은 열심히 공부만 해줘. 아빠는 그게 소원이고 또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빠는 붕어빵 장사를 하셨기에 저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서 붕어빵을 같이 만들고 팔면서 엄마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모님이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경험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학창시절 경험으로 웬만한 눈칫밥에도 씩씩하게 잘 견뎌내는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길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셨지만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원한 것은 졸업 후 바로 돈을 벌고 싶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부모님이 장애를 가졌는지보다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가 더 중요하더군요. 물론 부모님의 직업을 따지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말이에요. 제가 취직을 하고 3년 정도가 지나 조금 안정된 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여태까지 힘들게 일도 하셨고 아빠는 몸도 불편하시니까 이제 제가 돈을 벌어오니 이제 두 분 다 조금이라도 쉬시라고 했습니다. 두 분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엄마 아빠 호강 시켜드릴 테니까 이제 일 그만두셨으면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저를 키워오시면서 계속 일만 해오시고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으시던 두 분은 그럴 필요 없다고 저를 말리고 말렸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엄마와 아빠가 잠깐 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 또한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제 승리로 아빠의 붕어빵 장사와 엄마의 식당 주방 이모 일을 잠깐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면서 예전에 모아뒀던 돈으로 주식을 하셨어요. 큰 지식 없이 시작한 주식이었지만 한동안 이곳저곳 정보를 캐묻고 주식에 올인한 아버지께서는 그런데 그 주식이 거짓말처럼 대박이 난 겁니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를 정도로 주식은 전혀 상식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010년 초반에 설립된 벤처기업이었고 10배가량 껑충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조금씩 모아뒀던 돈에 몇십 배가 넘게 벌어들이게 되었고 힘들었던 저희 집안 사정에 빚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처음 쓴 곳은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셨던 조그마한 고깃집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계약을 완료한 그날 아버지는 평생 당신과 수경이를 힘들게만 살게 할까 두려웠는데 이런 축복이 내려지다니 나는 신에게 너무 감사하다. 여보, 수경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꾸나 라고 하시며 엄마와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가 끝나고 나면 늦게까지 운영하는 부모님의 고깃집에 가서 도와드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저 우리 가족의 소원이었던 식당을 차려 함께 일을 한다는 자체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이 4년 정도 반복되던 중 저는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던 현재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는 별다른 임팩트가 없었기에 그냥 수많은 거래처 직원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남편이 그러더군요. 남편은 저를 본 순간부터 저희 뒤에서 후광이 비춰졌다고 그냥 이 사람이 좋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남편이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어서 회사 일로 만나지 않더라도 가끔씩 동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일이 자주 있게 되었어요. 저는 나중에 남편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길 가다 나 만나려고 일부러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닌 거 아니야? 하고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실 처음 길가에서 마주쳤을 땐 이런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마주치게 되다가 못 보게 될 때는 괜히 서운하고 생각이 났었다고 해요. 괜히 진짜로 나갈 일이 없어도 집에서 나와 길을 거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보기 위해서는 식당을 가게 되면 되는데 매일 가서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것도 미친놈으로 생각할까봐 그렇게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저에게 이상한 끌림을 느꼈던 거죠. 저도 그래요. 자꾸 만나게 되다 보니까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든다고 길 가다 만났는데 어느 순간은 괜히 반갑더라고요. 제가 먼저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그땐 저도 안면이 있어서 살짝 눈인사 정도만 나누게 되었어요. 괜히 반가운 척을 과하게 하면 저를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할까봐요. 그런데 그렇게 길에서 몇 번 인사를 하고 자꾸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괜히 반가운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닌 거리에서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면 괜히 반가워서 그 사람을 향해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나 왜 이러니? 저 사람이 널 뭐라고 생각하겠니? 너무 티나게 반가운 척 하지 마. 이번엔 네가 먼저 아는 체 하지 마. 라고 주문을 외우는데도 성격인지라 먼저 어디 가세요? 먼저 말을 걸었더니 그 사람도 저에게 화난 표정을 하면서 묻더군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제가 묻는 말에 답은 안 하고 되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예요? 동문서답을 하면서 별 말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웃었더니 이 사람이 저보고 참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느꼈지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보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착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저희는 길 가다 이런 대화를 나눴네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참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가 먼저 아는 체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자기도 말을 먼저 걸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환하게 먼저 웃어주면서 다가와줘서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럼 몇 마디 길에서 나누다 그날은 남편이 용기를 내서 손도 벌벌 떨고 입도 벌벌 떨면서 남편이 저의 연락처를 묻더군요. 동네도 가까운데 가끔 술 친구 해줄 거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흔쾌히 연락처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몇 번 술자리를 만들어 술을 먹자는 연락이 왔더군요. 그렇게 해서 거래처의 직원이 아닌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저희는 술친구가 아닌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 약속을 잡아 따로 바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저랑 코드가 너무 잘 맞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는 여러 번의 데이트를 하고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엔 부모님 가게 도와드리고 짬짬이 바쁘지만 짬짬이 시간 내서 연애를 했어요. 부모님들도 제가 연애하는 것을 알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만남을 할수록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자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람의 인성을 보고 엄청 좋아라 하셨어요. 부모님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밖에서 데이트하는 것보다 가게에서 데이트도 하면서 부모님 일도 도와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부모님 걱정을 하니까 저를 배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일처럼 해줬어요. 아버지는 결혼 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됐다, 사람이 됐어. 우리 딸 수경이가 사람 볼 줄을 아네. 아주 정신이 건강한 청년이야. 아빠는 이제 아무 바람 없다 하셨어요. 아빠는 사실 자신의 모습 때문에 행여나 저의 길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저만 바라보며 사랑해준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보다 더 이뻐하신 것 같았어요. 아들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제 일과 연애 그리고 부모님 도와주는 일까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줄도 몰랐는데 저희 사이에서 어느 날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자 저는 많은 걱정,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결혼 전에 남자 쪽은 전혀 저희 집 사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빠 장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면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에 제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을 때는 저희 가정사를 전혀 몰랐지만 가게에 와서 식사를 했을 때 저희 아빠를 보면서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하고 나서도 저희의 대화에서 아빠의 장애에 관한 얘기는 언급이 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빠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많은 고민 끝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뵈러 가는 날 제가 가진 가장 예쁘고 비싼 원피스를 입고 남편의 어머님 집을 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쁘시다, 말로만 들었는데 실물 보니까 엄청 이쁘네 하시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나름 제 옷 중에 제일 비싸고 이쁜 옷으로 신경 쓴다고 하고 왔는데 이쁘게 봐주셔서 기분 좋네요. 너무 떨려서 그냥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왔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떨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 사람도 따뜻한 사람인데 역시 부모님을 닮아서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저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물으시다가 부모님이 뭐 하시느냐고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부모님은 자그마한 식당 하나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시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입가가 올라가더군요. 거기에다 저 또한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드셨던 모양인지 그땐 더 환하게 치아가 다 드러나도록 웃으시더군요. 아주 만족하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기 전에는 아빠의 장애를 시부모님께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과 고민을 했었는데 저의 결론은 굳이 알려야 하나였습니다.
저랑 남편이 좋으면 됐다는 판단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장애가 크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이 짧았던 것일까요? 시부모님들은 아버지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빠의 장애를 모르고 계셨을 때는 그날 시부모님과 저 남편과 함께 처음 본 사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시부모님과 제가 잘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자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도 근사한 곳에서 식사 자리를 여러 번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집안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에는 시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계셨던 상태였고 조금 지나서 저희 가족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쩔뚝거리며 들어오시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는 얼굴이 굳으시더군요. 남편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아빠의 장애에 대해 보통 사람들과 남다를 거 없다고 판단했기에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저희 아빠 상황을 몰라서였는지 시아버지 저희 아빠한테 악수도 청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보다 2살 많으셔서 아버지는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았는데 예비 시아버지는 악수도 안 하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자리에도 앉기 전에 앉아서 딱 한마디 그거 하고 조용히 입 닥치고 있었어요. 목발 짚고 있어서 악수 청하지도 못하겠네. 거참 허허. 저 그 자리 박차고 나와버리고 싶어서 엉덩이를 들썩였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무안함은 저를 열받게 했어요. 저의 아버지를 깔고 가는 그 기분이 결혼이고 뭐고 안 하고 싶었어요. 저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아버지께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참고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수경씨, 아버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물어보시더군요. 아빠는 이미 저희 시댁에서 다 알고 있는 줄 아시고 나오신 건데 시어머니의 질문에 아빠 역시 당황해 하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아빠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아빠 대신 네, 어렸을 적에 열병을 앓으셔서 소아마비에 걸리셨어요.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은 처음 뵀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시더군요. 더 기분 나빴던 건 멋씹은 표정을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시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티를 내셔서 저희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남편한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자네 부모님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네 어머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장애가 뭐 문제가 되나요? 하면서 자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 왜 그래? 난 엄마가 평소에도 봉사도 잘하고 저한테도 늘 하셨던 말이 있어서 전 그냥 엄마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엄마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자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래? 누가 뭐래?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웃겨서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 하면서 따른 게 참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식사 내내 굳은 표정을 하시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엄마는 애써 심착하려고 애쓰셨어요. 충분히 사돈 쪽에서 몰랐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게 아버지한테 상처가 될까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내신 아빠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괜찮아? 묻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소리하고 싶으신 표정이었으나 딸이 사위를 좋아하고 사위 또한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걸 그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소아마비, 전염병. 아유, 모르겠다. 이 말에 엄마가 이성을 잃었어요. 난 사위가 너무 인성이 좋아서 사위의 부모가 누구인지 많이 궁금하고 기대했는데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장애인들이나 부러운 이웃 도우는 일에 적극적이라는 말을 듣고 대단하시다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대하고 나왔는데 참 사람이 이래서 겪어봐야 한다고 하는가 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네요. 지금까지 하고 다니던 봉사가 다 가식이었던 겁니까? 남한테는 장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가족이 그렇다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냐고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어떻게 면전에 두고 그런 심한 막말을 할 수가 있죠? 장애가 전염병이라도 되냐고요? 사람을 왜 하급으로 보냐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나 애들 위해 지금 가시방석인 거 참고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집구석에 우리 딸이 들어가 얼마나 개고생할지 뻔해서 저는 내 딸 그 집에 시집 못 보냅니다. 엄마는 화가 나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그러시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게 아휴, 격떨어져. 하자 엄마가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게 말로는 안 되는구나. 뭐 격떨어져? 야, 네가 가진 게 많으면 얼마나 많고 내세울 게 많으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말이라는 게 입 밖으로 낼 게 있고 내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야. 넌 이게 답인 것 같다. 하면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보다 키가 훨씬 크신데 그날 평소에 신지 않는 굽있는 신발까지 신어서 키가 170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완전 단신이라 150 조금 넘은 것 같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날 시어머니 역시 멋을 있는 대로 내고 나와서 고데기로 이쁘게 말아올린 머리는 엄마에게 아주 유리했죠. 엄마는 가슴에 참 흘린 3번 새기고 화를 억누르고 있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지면서 그 화를 다 품어냈어요. 엄마가 워낙 손이 커서 틀어올린 머리 잡기에 딱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한 손으로 꽉 잡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자기도 당할 수 없어서 그런지 엄마 머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키 차이 때문에 잡기에는 역부족인 거 알고 포기하고 저희 엄마 옷을 같이 잡았지만 저희 엄마는 있는 힘껏 시어머니 머리를 잡아채서 바로 돌려버렸더니 꼬꾸라지더라고요. 엄마는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는데 한번 화가 나시면 아무도 못 말리는데 그날이었네요. 예비 시아버지도 단신이신데 놀랐는지 엄마에게 달려들었다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남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했네요. 꼴이 아주 우스웠어요. 한순간에 나가 떨어진 시아버지는 엄살을 부리며 쇼를 했어요. 너 이 여자 사람 잡네. 너 돈 많아? 너 내가 콩밥 먹인다. 너 감히 내가 누구인데 이딴 짓을 해? 하더군요. 시아버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세가 가득한 분이신 것 같았어요. 돈 좀 있다고 뻐기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나마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도 시간을 가지고 보니 이런 분이셨네요. 이래서 사람은 사계절을 다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 자리가 싸움으로 인해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미 화가 나 있어서 말릴 생각 없었어요. 남편도 자기 부모가 잘못한 거 아니까 지켜보다가 나가 떨어진 아버지한테 그러더군요. 왜들 그러세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분들인지 몰랐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하자 시아버지, 뭐야 이 자식아? 너는 부모가 저 여자한테 맞고 있는데 멀뚱히 보고만 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 넌 내 자식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자식을 자식이라고? 넌 오늘 내가 먼저 버린다.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하고선 나가버리셨어요. 남편은 부모님 이렇게 가버리면 결혼이고 뭐고 안 될 것 같아 자기 부모님을 쫓아갔어요. 저도 어느 정도 저희 부모님께 말하고 남편을 뒤따라갔어요. 주차장으로 가봤더니 주차장이 떠나갈 정도로 시어머니 열변을 토해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군요. 너 어떻게 엄마한테 애 부모가 장애인인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있니? 뭐 어때서? 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수경이랑 결혼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소아마비 유전되는 거 몰라? 네 나중에 네 자식 낳았는데 다리병신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좀 찾아보긴 했어? 소아마비는 유전되는 거 아니고 감염되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무식하단 소리 들어. 그리고 요새는 예방접종해서 걸리지도 않아. 몰라, 난 반대야. 수경이 얘는 괜찮은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는 줄 몰랐네. 난 내 가족관계에 장애인이 있는 거 용납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다 들어버린 상태였고 저에겐 사랑보다 저희 가족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부모로 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말들을 다 듣고 나서 가까이 다가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하고 가족 될 생각 눈꼽만큼도 없네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 저에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다. 그래도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너라도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니 안심하고 가마.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누구 맘대로? 난 절대 못 헤어져. 난 자기 없으면 안 돼. 난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마. 일단 먼저 들어가 있어. 우리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자. 제발. 우리 사이가 이렇게 쉽게 끝낼 사이야? 우리 오늘은 다들 힘이 들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자. 나 부모님하고 가서 얘기하고 이따 전화 줄게. 너도 부모님 모시고 가 있어. 말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 너 정신이 어떻게 됐어? 저희가 포기한다잖아. 너 이놈, 너 부모가 더 중요하지 않아? 쟤는 지 부모를 택했잖아, 이놈아. 이래서 자식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는 소리를 하는가 보다. 너 딴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이 새끼 너 진짜로 내 자식 아니야. 나 택시 타고 갈 거니까 저 집 대릴사위가 되든 나가서 빌어먹든 알아서 해. 하고 저한테 넌 똑바로 해. 분명 네가 싫다고 했다. 말하자 남편은 난 모르는 소리야. 남편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라고 하며 제가 아닌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가 그렇게 함부로 결혼하라 말아라 얘기할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오히려 나한테 엄청나게 가분한 사람이고 난 이 사람 너무 사랑해. 난 절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 진심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넌 엄마 아들 아니다. 잘 생각해. 뭣도 아닌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등 돌릴 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수경이 뭣도 아닌 여자 아니고 나는 오히려 엄마한테 실망했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아버지라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어. 장애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평생을 불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라고는 보이지 않는 엄마의 태도에 난 엄마 아들이 하기 싫어졌어. 하고는 제 손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앞에서는 헛웃음을 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들어가기 전 저도 한마디 해야겠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일 뿐이에요. 어떠한 모든 사람도 언제든지 뜻하지 않게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아빠, 어머님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분 아닙니다. 몸은 불편하셔도 저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노력하시고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 노력을 장애를 가졌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뭉개뜨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뒤 저는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더 이상 이 자리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안 가겠다는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저희 집 앞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나갔어요. 제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수경아, 우리 엄마가 한 얘기 너무 미안해. 많이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 너가 나 사랑하는 거. 그렇지만 난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가족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단 하나도 없어. 너가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나한테 다시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는 저는 먼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남편이 있었고 저희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의 확실하고 명랑한 모습이 좋았어. 첫 데이트 날 내 옆에서 영화를 보던 네 옆 모습도, 세 번째 데이트 날 내 손을 먼저 잡아주던 너의 따뜻한 손도, 항상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너의 모습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한 말까지 내가 다 갚으면서 살게.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솔직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영부영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널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어. 하지만 내가 저번에 말했듯이 나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 너는 나에게 오는 대신 너의 부모님과 생길 모든 갈등을 책임질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남이고 너의 부모님은 가족이잖아. 책임질 수 있어. 나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봤고 부모님이랑도 얘기해봤어. 내가 엄마의 생각을 돌려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내 최선을 다해서 너를 지키고 장인 어른과 장모님까지도 내가 지켜나갈게.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끝내 시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했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게에서 생활하게 했어요. 원래는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승낙을 받으면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노력하는 남편 모습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할 말이 있다고 문자를 보낸 후 가게에 찾아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생각과 함께 당황했는데 그때 부엌 쪽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서 꽃다발과 함께 나오더니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과 감동의 눈물까지 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끼워준 반지를 받으면서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저희는 원래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 한두 명 정도 모시고 싶은 분들만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걸로 끝내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부모님과 따로 만나지도 않고 있으며 저희 부부와 저희 부모님만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남편이 시간이 지나 부모님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나중에도 보고 싶지 않네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려고요. 행복은 오늘 하루만 주어졌다 생각하고 열심히 오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